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흔히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숙면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피로도 좀 해소가 되고 기억 저장도 하고 몸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해지면 피로감도 느끼게 되고 또 기분도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그 숙면을 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숙면만큼이나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유원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잠이 아주 솔솔 오는 심야 시간대 DJ 아나운서이기도 한 서유원입니다. 또 이렇게 깨알 어필하면서 네. 유익한 건강 정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롭고 이래서 누군가의 숙면에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어떤지 제가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욱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조영욱입니다. 네, 자 어때요? 잘 주무시는 편이세요?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시지만 실제로 본인은?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면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려고 합니다. 아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나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주무시고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 편이신가요? 그렇지 못해서 최대한 비슷한 시간에 누워서 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패턴을 만드는 거죠. 네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서 예. 누워서 머리만 대면 자는 체질이긴 합니다. 와, 그 제일 부러운 체질이잖아요. 밤에 이제 뭐 병원 같은 데서 급한 전화가 오면 또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혹시 우리 이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좀 숙면을 제발 좀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그냥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주무시는 공간 침실을 온도를 조금 선선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손과 발은 좀 따뜻하게 해서 뭐 이렇게 수면 양말 같은 거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인체를 편안하게 해서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뇌졸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그런 질병인데 이제 지금 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질 날만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 이럴 때는 뇌혈관 질환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또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름철에도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이 부족해지고 또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와 실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뇌혈관 수축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해서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10월 29일이 세계 뇌졸중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10초에 1명씩 사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으로 손꼽히는 뇌졸중. 근데 구체적으로 증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방송 내용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세계적으로 10초에 1명씩 사망하게 만드는 게 뇌졸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그런데 뇌졸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정확한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뇌졸중을 이야기할 때 뭐 뇌출혈이다, 뇌경색이다 이렇게 뭐 2가지 종류를 같이 이야기되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뇌졸중을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는 병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또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서 신경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뇌경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뇌출혈을 구분하면 단순하게 이제 고혈압으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겠고요. 또 혈관 기형 중에서 뇌동맥류 같은 혈관 기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또 있겠습니다.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둘 다 위험한 증상이긴 하지만 어떤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한다든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쓸 수 없다면 뇌졸중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4.5시간 이내라면 이제 TPA라고 하는 혈전 용해제를 이제 주사해서 막힌 혈관을 뚫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이 좋은 경우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요. 뇌출혈의 경우에는 이미 혈관을 터져서 혈액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혈액을 단순히 약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시 터지는 것을 막고자 혈압을 조절하고 또 뇌출혈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돼서 정해진 골든타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든타임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급한 병인가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지금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골든타임, 그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뇌경색은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에서 예. 암과 심장질환 다음으로 높은데요. 하지만 이제 장애 발생률은 1위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심장질환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장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뇌졸중은 골든타임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장애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또 고령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50대 이전까지는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사망률이 1.2% 정도인데 반해서 60대에서는 5%, 70대 이상으로 가면은 7%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 뇌졸중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아직까지도 30%나 되고 있습니다. 꽤 높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4시간 이내에 평균적으로 3-4시간 이내에는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사망률도 줄일 수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후유증,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무섭잖아요, 뇌졸중. 네.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서 좁아지게 되는 동맥경화증이 가장 큰 이유겠고요. 또한 이제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몸을 이동하다가 그게 뇌혈관을 막게 돼서 이제 발생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뇌출혈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더 중요한데요. 네. 고령과 가족력,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도 흡연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뇌졸중의 후유증이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후유증이 사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다리 마비하고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시야장애라든지 인지장애 혹은 이제 성격 변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까지도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인가요? 이제 뇌가 이제 부위에 따라서 각자 이제 기능이 제각각 다르게 되는데 그쵸. 흔히 이제 축두엽 쪽은 이제 우리가 언어 장애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또 후두엽 쪽은 이제 시야 장애가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위고 특히 이제 전두엽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리고 앞쪽 뇌를 주로 이제 손상받거나 뇌졸중으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격 변화도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뇌졸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 골든타임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발병 후에 얼마나 빠르게 치료를 받느냐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혹시 이제 환자 입장으로서 어떤 이 뇌졸중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이거 조금 위험한데 하고 미리 느낄 수 있다면 조금 더 낫잖아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전조 증상도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이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이제 갑자기 얼굴이라든지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아예 움직이기 못하기도 하지만은 경미하게는 단순히 저리다든지 감각이 좀 둔해진다든지 할 수 있겠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나요? 그렇죠. 갑자기 뭐 집안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이제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또 말이 어둔해진다든지 말은 잘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주 하는 증상도 전조 증상으로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 증상 중에 시각장애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그 시신경과 관련된 부위가 아까 후두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이제 시각 중추의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물체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두 개로 겹쳐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시야 장애는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양쪽 눈이 또 같은 한쪽이 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장애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좌측 시야 장애가 발생하면 좌측에서 이제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자동차가 튀어나오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좀 사고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얘기해 주신 가운데 그냥 사실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것들은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네. 간혹 겪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고 이게 무슨 뇌졸중 증상이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우리가 혹시 쉽게 평상시에 나오는 증상과 비슷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또 있을까요? 근데 이제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이제 전조 증상들인 건 맞는데요. 네.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을 이제 찾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전조 증상들이 이제 수분에서 혹은 이제 수시간 내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기도 네, 합니까? 사라지게 되면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를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미니 뇌졸중이 생겼던 사람의 3분의 1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5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한 번이라도 증상이 있었더라면 그게 그 이후에 잠시 사라졌어도 꼭 방문을 하셔야겠네요, 병원에. 그렇죠. 네. 전조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1년 내에도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환자 스스로 느끼고 이거 정말 이상하다, 뇌졸중인 것 같다 의심해서 병원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받으신 환자 케이스랄지 아니면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좀 안타까웠던 사연이랄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사례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62세 여자 환자인데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지만 건강하셨던 환자인데 주방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왼팔에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예.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제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이제 가시게 됐던 환자입니다. 이런 네. 경우에 검사를 해서 뇌혈관 막힌 게 확인이 됐고 또 다행히 골든타임 이내여서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고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환자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59세 남자 환자인데 그 수년 전 건강검진에서 부정맥과 이제 고혈압 얘기를 들었지만은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예. 바로 깨어나셔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제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쪽을 이제 팔다리를 쓸 수 없고 말이 어눌해져서 그제서야 이제 병원을 찾으셨지만은 이미 뇌경색에 의해서 뇌 손상이 발생해서 이제 막힌 혈관은 뚫었지만은 이제 심각한 장애가 남았던 환자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처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두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몇 가지 응급처치도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처 방법? 가장 먼저 이제 할 일은 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전조 증상이 좀 의심될 때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고 또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평평한 바닥에 좀 눕히시는 게 좋겠고요. 또 호흡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조이는 넥타이라든지 벨트 같은 거는 좀 제거를 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도를 확보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구토를 했다든지 혹은 틀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이물질과 틀니를 제거해서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최대한 이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좀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을 바늘로 딴다든지 예. 우황청심환 이제 같은 거를 이제 약물을 억지로 먹이면 사례가 걸려서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될 텐데요. 뇌졸중의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검사가 CT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빠른 시간에 검사를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뇌출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겠고요. 또 급성 뇌경색인 경우에는 CT로는 좀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MRI를 또 시행을 하겠고요. 이제 뇌경색의 혈관이 막힌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뇌졸중으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뇌졸중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4.5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정맥으로 투여한다든지 혈관 내 시술을 또 들어가야지 뇌세포의 개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이 다시 그 뚫릴 확률이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 치료로 실패했거나 혹은 시간이 좀 경과해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관으로 직접 이제 치료를 하는 혈관 내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혈관 내 시술은 우리가 이제 사타구니 쪽에 대퇴동맥이 있는데요. 그 네. 대퇴동맥으로 굵은 이제 카테터 도관을 집어넣어서 뇌혈관을 막은 혈전을 빼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스텐트라고 하는 기구를 넣어서 혈관을 또 넓혀주기도 하겠습니다. 네. 또 뇌출혈의 경우에는 그 혈압 조절을 해서 재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개도술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혈종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그 뇌동맥류가 터진 경우에도 코일로 이제 막는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가 많이 뇌압이 올라가서 붓게 되는 네, 거죠. 붓게 되면 이미 손상받은 뇌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도 추가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시행하는 수술이 이제 두개골 제거술이라 그래서 감압을 목적으로 머리뼈를 잠시 떼어내는 수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예. 평상시 진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신체 변화, 그 혹시나 뇌졸중 관련된 전조 증상이 아닐까 의심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꾸준히 좀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겁니까? 네, 한번 그 손상된 뇌는 그 의학적으로는 완전한 회복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뇌가 그런 이제 그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재활치료로 손상된 그 뇌 주변에 정상적인 뇌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일상생활에 적응하시도록 하는 훈련을 이제 받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네. 회복 속도에 조급해하면 금방 지치게 되므로 주위에서도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지원해줘야 하고요. 또 뇌졸중이 발생하면 그 뇌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이제 조직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감염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또 욕창이라든지 인지 기능이 크게 손상되면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심장 질환, 영양실조, 또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합병증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심한 치료가 그 뇌졸중 발생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뇌졸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은 뭐 궁금증 모아서 우리가 또 해결해 드리잖아요. 네. 서연 아나운서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뇌졸중도 혹시 유전이 되는 질병인가요? 네, 뇌졸중 자체가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나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가족 내 발생률이 높고요. 또 가족 간에 식습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고혈압과 비만이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이제 가족 내 발생률이 원래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내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은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네. 이렇게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혹시 이 뇌졸중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검사법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네. 그 혈액 검사와 심전도로 고지혈증, 당뇨, 심장 질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MRI를 또 선택적으로 요즘에는 검진할 때 많이 하시는데 MRI로 하는 뇌혈관 검사를 M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로 뇌혈관 기형이라든지 뇌혈관 협착 여부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동맥 초음파로 목에 있는 혈관의 좁아진 정도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동맥이 만약에 70%까지 좁아질 때까지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기 진단을 통해서 뇌졸중을 미리 예방하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이 오메가3, 네. 과연 정말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오메가3는 우리가 필수 지방산의 이제 하나로 알고 계신데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간에서 이제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중성지방 증가증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임상에서 쓰고 있는 약인데요. 이제 또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또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인병이라든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으로 이제 다량 복용하시는 거는 출혈의 위험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보다는 이제 음식, 예를 들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해바라기 씨 같은 채소에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부득이하게 이제 장기 복용을 약으로서 하시게 된다면은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류보다는 등푸른 생선을 더 권하시는 거고, 그리고 혹시 그 견과류 중에 뇌 모양과 비슷한 호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호두, 아몬드에도 있습니다. 예. 좋은 성분이 있는 네. 거고요. 예.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아주 궁금증들 모아서 질문해 주신 서연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는 꼭 좀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천천히 키우는 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서 충분히 예방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오늘 좀 무시무시했죠?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골든타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뇌졸중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골든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사망률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장애나 후유증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자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꼭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